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한낮에 서울 34도 등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무더위로 숨진 사람이 전국에서 10명이 넘는 등 온열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35%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 겨울 유행 규모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출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사례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추가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길고양이에게서 발견됐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인터넷상 가짜 정보 검색을 강화한다며 나섰습니다. 단순한 오염수 대응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보전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12,000여 개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과학계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위성끼리 충돌 위험이 커지고 천체 관측 결과를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강력한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7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엘니뇨까지 동시에 발달하면서 예년보다 심한 폭염과 함께 슈퍼 태풍까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온난화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최악의 무더위가 나타난 올 여름. 지구 평균 기온은 17도를 넘어서며 지난 2016년 역대 1위 더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난화에 더해 엘니뇨가 발달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They're going to keep rising until we stop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So we're emitting more than we ever have been.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강릉 기온이 37도를 웃돌며 31년 만에 7월 하순 더위가 찾아왔고 내륙도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폭염 일수도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일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폭염 발생 일수가 한 15일 정도는 되거든요. 엘니뇨로 인해서 20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슈퍼 태풍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온난화에 엘니뇨가 겹치며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이 크게 치솟고 있어 고수온역을 지나는 태풍이 예년보다 더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한 태풍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개수면에 있어서는 보통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강도면에 있어서는 배가 되는 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역대 강수량 3위를 기록한 장마에 이어 남은 여름에는 심한 무더위와 강력한 태풍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기승이지만 국제적인 기습호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이어서 다음 달 중순부터는 2차 장마와 태풍 북상 가능성도 커져 주의해야 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역대 3위 강수량을 기록한 32일간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제주도는 25일, 중부와 남부는 26일에 장마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종료 선언이 무색하게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6일은 서울 중랑구에, 30일에는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되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무더위 속 강력한 소나기는 상층과 하층에 심한 온도차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상공 5km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햇볕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고 남서풍에 의해 수증기도 공급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상순까지가 무더위 속 소나기를 주의해야 한다면 중순부터는 다시 게릴라 호우가 등장합니다.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 점차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정체 전선이 자리 잡는 겁니다. 2차 장마로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와 함께 고기압이 수축하며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는 태풍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남은 여름에도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의 위협은 계속되는 만큼 날씨 예보를 주시하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찜통 더위 속에 일하던 고령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만 이틀 동안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찾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복숭아밭에 미처 챙기지 못한 옷과 신발이 남아 있습니다.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겁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37.8도로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문경에선 이른 아침 밭일에 나섰던 90대가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예천에서도 80대 한 명이 숨지는 등 경북에서만 폭염 속 고령자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작업 좀 하면 오후에는 못해요. 더워. 복숭아 따마 새벽에 가가 우리도 오늘 한 5시 반 대가 작업하러 갔어요. 밭에. 가가 그리고 오전 한 10시까지 하고 작업 못해요. 광주에서는 야구 경기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10대 소녀가 무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마 뒤 전국 곳곳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일사병, 탈진 같은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만 해도 4명이었던 온열질환자는 26일에는 46명, 29일에는 73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온열질환을 피하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수입니다.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어지러움이나 두통같이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 달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열대 식물인 선인장까지 말라 죽고 있습니다. 태풍 독수리가 덮친 중국은 침수와 산사태 등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도시 버뱅크의 한 주택 수영장에 야생 곰이 나타났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수영장에 뛰어든 곰 때문에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고급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 폭염 속에 산에서 내려오는 곰들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의 명물 사구아로 선인장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온과 건조함을 견디는 선인장도 폭염 속에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고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em suffering the effects of extreme heat and drought. And some people report that saguaros are falling, saguaros are losing their arms, the shape is changing, they are leaning. 미국 남서부를 뜨거운 공기로 뒤덮었던 열돔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약 1억 7천만 명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침수와 산사태 등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남동부에 상륙한 태풍은 계속 북상하면서 수도까지 덮쳤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북동부 일대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폭우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항공편 이착륙이 잇따라 취소됐고 베이징을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열차편 운행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은데요. 순환사고 우려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원격 조정 구조 보드가 전국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구역 너머에 사람이 빠졌다는 무전이 울립니다. 곧바로 드론이 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구조대원은 사고 지점과 가까운 해변에 알파벳 U자 모양을 한 무인 구조 보드를 띄웁니다. 또 다른 구조대원은 막루 위에서 조종기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며 보드를 보냅니다. 높은 파도와 바람도 쉽게 헤쳐가며 빠른 속도로 익수자 곁에 도착합니다. 익수자가 보드를 잡고 시간을 번 사이 제트스키를 탄 구조대원이 도착해 사고 지점을 벗어납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무인구조 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모습입니다. 일단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구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인 서포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 해수욕장 두 곳에 모두 석대가 배치된 무인보드 속도는 시속 15km. 사람 수영 속도보다 5배 정도 빠릅니다. 성인 2명을 매달고도 거뜬히 움직이고 최대 5.5k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익수자에 접근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갯바위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인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무인 구조정을 운영하여 지나 119 시민수상구조대에서 한 명의 안전사고도 없이 활용할 것이며 우리 119 안전대원의 안전도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인명구조 장비가 순환사고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겨울 유행 규모와 비슷해질 거란 전망인데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부터 어느새 거리엔 마스크 쓴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휴가지마다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건물들은 창문도 출입구도 꼭 닫은 채 환기는 뒷전입니다. 이러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4주 연속 증가해 7월에만 60%가 넘게 뛰었는데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우려에도 확진자는 급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면역력이 떨어졌고 현재 우세종인 XBB 1.5의 면역 회피가 뛰어난 데다 방역도 완화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규모가 지난 겨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다행히 위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안정적이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치명률이 0.03%입니다. 이것은 뭐 독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독감보다 약간 낮은 편인데 그런데 독감과 많이 다른 점은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 확산세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감염병 4등급으로 조정 시 대형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염병 등급 완화에 앞서 고령자와 취약시설 입소자 보호 방안 등을 좀 더 고민하고 10월 XBB 변이 기반 새 백신 접종 시 고령층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에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추가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고양이 2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당시 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1마리가 인근 병원에서 식욕 부진과 호흡기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던 도중 폐사했는데 해당 동물병원장이 검역본부에 신고한 겁니다. 이후 병원과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3마리가 추가로 더 의심 사례로 나왔습니다. 고양이들 다 분리조치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AI에 걸린다고 해서 치사율 100%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현재까지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들을 열흘 동안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자체 2곳에서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나온 서울시도 부랴부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25개 지자체 전체에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신고 민간보호시설에 대해 신속히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간보호소에 대해서 계속 검색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다 음성입니다. 이처럼 전파 경로조차 불확실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주의 정도의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경계나 심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단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시설에서 동물을 볼 때는 개인 보호 장비를 철저히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길고양이 사체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생활하는 반려묘의 경우 감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병원 방문이나 야외로 나간다면 다른 고양이와의 접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 12,000개를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타링크 사업 때문에 위성끼리 충돌 위험이 커지고 전파 방해로 인해 천체 연구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뜻하지 않은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줄지어 이동하는 빛나는 물체.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며 통신 기반이 낙후된 지역 등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ós podemos fazer, por exemplo, uma apresentação com os alunos. Nós podemos baixar vídeo ali na hora.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모두 11,300여 기. 이 가운데 스타링크 위성이 4,300여 기로 단일 종류 위성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스타링크 사업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7,000여 기가 추가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위성 대다수가 몰려있는 지구 상공 500km 내외에 발사되면서 위성 간 충돌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성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가 발령돼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위성은 회피 기동을 취할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성들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죠. 궤도로 바꾸려면. 위성의 수명이 줄어들죠. 더 큰 골칫거리는 스타링크 위성이 지상국과 주고받는 전파가 먼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방해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엔 스타링크 등 위성이 실제 우주 관측에 쓰이는 대역 전자기파를 방출해 관측 결과를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스타링크 위에서 아래로 관측할 때라든지 스타링크 밑에서 별을 관측할 때라든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측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유엔사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는 인공위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고 스페이스X와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과 규제가 아직 없어 국제기구의 강력한 조치는 물론 스페이스X의 적극적인 대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세계 최다 위성 발사 기업으로서 스페이스X가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등 대응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오염수 대응을 넘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보전을 위한 일종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6일 공식 트위터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우리말과 중국어 등 9개국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했습니다. 또 AI를 이용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검색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 정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국 인터넷 매체 기사도 AI로 찾아내 수시간 만에 일본어, 영어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가짜 정보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보전이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가짜뉴스를 SNS 등에 퍼뜨려 우크라이나 국민의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중국도 사이버 공격 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타이완 유사시를 둘러싼 정보전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시노부 전 방위상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쓴 것처럼 가장한 허위 동영상이 퍼진 바 있습니다. 일본은 또 해상자위대의 정보전 기간 부대 창설을 검토하는 등 허위 정보 대응을 전담할 조직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대응 방안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한층 폭넓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我が国としては米国や韓国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とも協力しつつ悪意ある偽情報の拡散に対しては必要な対策を取るとともに 결국 일본은 오염수 가짜 정보 대응을 통해 안보 측면에서 정보전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우버 보조 운전자였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고등법원은 우버 차량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에게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3월 18일 밤 바스케스는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의 보조 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북극권 아래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곳곳에 얼음과 하얀 눈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대지 밑에는 그와는 정반대인 뜨거운 용암이 흘러 화산 분출이 잦은 신비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도시에서는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